저는 평양에서 죽은 자들의 비밀을 부검하는 법의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부검대 위에서 지도자 혈육의 시신 속 방사성 독극물을 발견했죠. 증거를 숨길 방법이 없었던 저는 제 몸을 증거 보관함으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칩을 복부에 집어넣고 스스로 꿰맨 겁니다. 부검실을 폭파하고 시신 수송 차량에 몸을 숨겨 평양을 빠져나왔어요. 영하 30도 화물열차 지붕에 매달렸고 압록강 얼음판 위에선 총에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가 저를 배신하자 메스로 제압하고 차를 탈취했죠. 괴사하는 상처를 마취 없이 스스로 가르며 칩이 무사한지 확인했어요. 몽골 사막에선 제 소변을 정제해 마시며 나흘을 버텼습니다. 한국 대사관 50m 앞에서 마지막 총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제 피로 바닥에 독극물 수치를 적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평양국립과학원 지하 3층 부검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금속 테이블을 비추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흰 천으로 덮인 시신 앞에 선 저는 이미 수술용 장갑을 끼고 있었죠. 오늘의 부검 대상은 평범한 급사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도자의 혈육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연구소 전체가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어요. 사인을 정확히 밝히되 그 결과를 절대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천을 걷어내자 40대 중반 남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피부,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입술, 그의 얼굴엔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메스로 흉부를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면서 근육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죠. 심장을 꺼내 무게를 재고 표면을 관찰했지만 심근경색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폐 역시 정상 상태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위를 절개해 내용물을 샘플링했죠.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위 내벽 조직에서 발견된 건 고농축 방사성 독극물의 명백한 흔적이었으니까요. 급히 방사능 측정기를 작동시켰고 수치는 순식간에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독극물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에서만 제조 가능한 물질, 그것이 이 사람의 몸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샘플을 채취해 나갔습니다. 간 조직, 신장 조직, 혈액까지 모든 샘플을 확보했죠. 디지털 현미경으로 각 조직의 손상 정도를 촬영하고 독극물 농도를 측정하며 사망 시점까지 추정해 나갔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단순한 부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사실을요. 이건 단순 암살이 아니었어요. 당 지도부 내부의 숙청, 그 서막이 바로 이 차가운 부검대 위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부검실의 모든 통신 시스템이 갑자기 차단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전화선이 끊기며 비상벨도 작동을 멈췄죠.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이부가 온 거라고요. 그들은 이 증거를 없애러 왔고 아마도 저까지 함께 제거하려 할 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검실 문이 쿵쿵 울렸고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죠.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컴퓨터 옆에 있던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미친 생각 하나가 스쳤어요.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수도 없고 카드를 숨길 시간도 없다면 차라리 제 몸에 숨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재빨리 모든 부검 데이터를 SD카드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올라가는 동안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저는
SD 카드를 꺼내 특수 방수 코팅제가 담긴 용기에 담갔습니다. 이건 원래 부검용 샘플을 보관할 때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작은 칩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었죠. 코팅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나무 파편이 튀고 경첩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독용 알코올로 메스를 닦고 제 복부를 향해 칼날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마취도 없이 제대로 된 수술 준비도 없이 저는 제 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약 5cm 정도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 지방층을 벌린 뒤 방수 코팅된 SD 카드를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피로 범벅이 됐지만 봉합살을 집어들고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죠. 한 땀 한 땀 제 몸이 곧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묶는 순간 부검실 문이 완전히 부서졌고 무장한 보이부 요원들이 총을 겨눈 채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부검실에 들이닥친 순간 저는 복부를 움켜쥔 채 벽에 등을 기댄 상태였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선두에 선 요원이 총구를 제 얼굴에 겨누며 소리쳤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데이터는 어디 있냐고요. 저는 부검대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분석 중이었다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놀라 실수로 메스에 베었다고요.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지만 제 배에서 흐르는 피를 보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을 타 다른 요원이 컴퓨터로 달려갔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미 데이터는 삭제한 뒤였으니까요.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지통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됐다고, 복구도 불가능하다고요.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어땠냐고, 뭘 발견했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였고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심장과 폐 모두 정상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시신과 모든 샘플을 즉시 소각하라고, 이 부검실도 폐쇄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요. 제가 항의하려는 순간 지휘관이 제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오늘 본 것, 들은 것, 한 것 모두 잊으라고, 만약 입을 연다면 가족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검은 비닐로 감싸들 것에 실었고 모든 샘플 용기를 상자에 담아 날랐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채취하고 기록한 모든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요원 하나가 소각용 액체를 부검실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곳을 불태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응급실로 가서 그 상처를 치료받으라고, 그리고 오늘 일은 실험 중 사고로 보고될 거라고요. 저는 복부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부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봉쇄돼 있었고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는 척하다가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대로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제 상처를 보고 의심할 게 뻔했고 봉합 부위를 다시 열어볼 가능성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제 몸속에 숨긴 SD 카드가 발각될 테니까요.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출혈도 멈추지 않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저는 연구소 담장을 따라 걸으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제 집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병원도 안 됐습니다. 평양의 모든 의료기관은
보이부의 통제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평양을 떠나는 것,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고 저는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구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호였죠. 그들은 정말로 부검실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지금 제 몸속에서 맥박과 함께 뛰고 있다는 거요. 저는 골목을 빠져나와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평양 외곽까지는 걸어서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상처를 제대로 처치해야 했습니다. 감염이 시작되면 며칠 못 가 죽을 테니까요. 한 패가 근처에 숨어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의 의지에 제 배를 살폈어요. 봉합은 제대로 됐지만 소독이 필요했습니다. 가방에서 항생제 연고를 꺼내 상처에 발랐죠. 통증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붕대로 배를 단단히 감고 옷을 다시 입었어요. 이제 저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법의학자에서 체제의 적으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자로요. 제 몸속 깊이 박힌 그 작은 칩이 언젠가 이 정권을 무너뜨릴 거라 믿으며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폐가에서 나온 저는 연구소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처럼 들리겠지만 제겐 계획이 있었어요. 보이부가 시신과 증거물들을 소각하기 위해 화장터로 옮길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 수송 차량에 몸을 숨기면 평양 외곽까지 추적 없이 나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섰습니다. 연구소 뒤편 시신 보관소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경비는 여전히 삼엄했지만 혼란 속에서 뒷문 쪽은 상대적으로 허술했습니다. 저는 담을 넘어 보관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냉장 시설이 가동되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냉장고 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죠. 저는 오늘 부검했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3번 냉장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검은 비닐에 쌓인 시신 여러 구가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의 그 사람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 빈 시신 운반용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수송 차량에 실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시신을 옮기러 오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지금 숨을 곳은 시신들 사이뿐이었죠. 저는 빈 가방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지퍼를 대부분 닫았습니다. 작은 틈만 남겨두고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요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검은 비닐로 싼 시신들을 하나씩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운 가방 쪽으로 다가왔죠. 한 요원이 가방을 집어들며 투덜댔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냐고요? 다른 요원이 대답했어요. 원래 빈 가방도 무겁다고 빨리 옮기자고요.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들것 위에 던져졌고 저는 내부에서 충격을 느꼈죠.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실렸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어요.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든 가방이 다른 시신들과 함께 트럭 적재함에 실렸습니다. 금속 바닥이 차갑게 등을 눌렀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가방들이 제 위에 쌓이기 시작했고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지만 참아야 했죠. 트럭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죽은 자들 틈에 섞여 평양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저는 가방 지퍼의 작은 틈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여전했고 배에서는 끈적한 느낌이 계속됐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약 30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시신들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터에 도착한 겁니다. 작업원들이 가방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고 제 차례도 곧 왔습니다. 가방이 들어 올려져 밖으로 옮겨졌죠. 땅에 내려놓는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지퍼 틈을 더 벌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화장터 건물 옆 공터에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작업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한가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노렸죠. 작업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가방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복부는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화장터 뒤편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죠.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더 빠르게 달렸어요. 숲이 깊어질수록 추격자의 목소리는 멀어졌고 저는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도망자가 된 거예요. 평양을 벗어나긴 했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저는 한 폐가에 숨어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복부의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붕대를 풀어보니 피가 계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감염될 게 뻔했죠. 가방에서 남은 항생제를 꺼내 상처에 뿌렸어요.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소리를 참았습니다. 새 붕대로 다시 감고 옷을 여며 입었죠. 밖에서는 차량 소리와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부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탈주자가 발생했으니 신고하라는 방송이 울려 퍼졌죠. 저는 폐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지만 최소한 숨을 곳은 됐어요. 손전등 없이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구석에 몸을 웅크렸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벗어날 것인가를요. 보이부는 모든 도로와 마을을 봉쇄했을 겁니다. 검문소마다 제 인상착의가 전달됐을 거고 주민들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을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이 지역 지하에 뻗어 있는 하수도망을요. 북한의 하수도는 낡고 관리가 안 돼서 악명 높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폐가 마당에서 하수구 뚜껑을 찾아냈습니다. 녹슨 철 뚜껑을 힘껏 들어 올리자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죠. 발이 축축한 바닥에 닿았을 때 저는 이미 오물 속에 서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전등을 켜고 터널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수도는 남쪽으로 이어질 거예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복부의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위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을 풀어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 피냄새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요. 개들은 후각이 뛰어나니까 제가 흘린 피 자국을 따라 이쪽으로 올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수도 물에 온몸을 담그는 것, 그것만이 제 냄새를 지울 유일한 방법이었죠. 역겨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오물 속으로 몸을 담갔어요.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옷을 적시고 피부를 감쌌죠. 머리까지 완전히 담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이걸로 제 생체 냄새는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가 이내 멀어졌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놓친 겁니다. 저는 그대로 오물 속에 몇 시간을 더 앉아 있었어요. 몸은 얼어붙고 복부는 불타는 것 같았지만 살기 위해선 참아야 했습니다. 추적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저는 다시 터널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하루가 지났을까요? 이틀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터널 속엔 빛이 없었고 제 손목시계는 오물에 젖어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가끔 환각이 보였어요. 부검대 위에 시신이 일어나 제게 말을 거는
환영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죠. 고열이 시작된 겁니다. 복부 상처가 감염됐고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 몸속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터널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을 때 저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맨홀 뚜껑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었어요. 저는 사다리를 붙잡고 위로 올라갔죠. 뚜껑을 밀어 올리는 순간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을 벗어난 겁니다. 하수구에서 나온 저는 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주변은 한적했어요. 저는 오물 냄새를 풍기는 몸을 이끌고 폐가를 찾아 숨었습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차가운 물로 몸을 씻었죠. 옷도 빨아 말렸어요. 복부 상처를 다시 확인했는데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은 항생제를 전부 복용했지만 이걸로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계속 북쪽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제 목표는 국경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야 살 수 있었어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여기서 해상까지는 약 200km, 걸어서는 일주일도 넘게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 몸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화물 열차였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군용 보급 열차가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철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레일을 따라 걸으며 열차를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었어요.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레일 옆 언덕에 몸을 숨기고 타이밍을 재었어요. 화물칸이 지나갈 때 뛰어 올라야 했습니다. 열차가 제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달렸습니다. 화물칸 손잡이를 잡고 뛰어 올랐죠. 몸이 공중에 떴다가 화물칸 옆에 매달렸어요. 팔에 힘을 주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복부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열차는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죠. 지붕 위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달리는 열차가 만들어내는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는 좋게 됐을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버텼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겁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상이 시작됐고 제 몸은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에서 내릴 수도 없었어요. 내리는 순간 추락해 죽을 테니까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기 나타난 겁니다. 열차가 감속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기회에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죠. 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패닉이 왔습니다. 이대로는 역에 도착하면 발각될 겁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지붕 모서리를 붙잡고 화물칸 옆으로 몸을 내렸습니다. 팔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놓지 않았어요. 발을 허공에 휘저으며 사다리를 찾았습니다. 발끝이 철제 가로대에 닿았고 저는 그걸 딛고 내려갔죠. 열차가 역에 정차하기 직전 저는 지면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자갈밭에 굴렀고 어깨와 허리에 충격이 왔어요. 하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역 건물 뒤편으로 숨었어요. 군인들이 열차를 검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틈에 역을 벗어났습니다. 표지판을 확인하니 여기는 강계역이었어요. 해상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평양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호흡을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하고 있었어요. 동상이 심해졌고 아마 몇 개는 절단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강계에서 해상까지는 약 100km. 저는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도로는 검문소 투성이었고 마을마다 민병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죠. 저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겨울산은 가혹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하게 서 있었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 씹고 눈을 녹여 물을 마셨습니다. 복부의 상처는 더 악화됐고 고열과 오한이 반복됐어요. 저는 제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상한 징후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추격조였어요. 그것도 일반 요원이 아닌 특수 훈련받은 암살조 같았습니다. 그들은 무전기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움직임도 훈련된 군인 같았죠. 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무장했고 저는 맨손이었으니까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눈 쌓인 산에서 발자국은 금방 노출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그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제 혈액형은 O형, 이 지역에는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멧돼지의 혈액형도 O형과 유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근처 계곡으로 내려가 얼음 아래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았어요. 그곳에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로 간단한 올가미 덫을 만들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작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올가미가 작동했고 동물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어요. 저는 돌로 그것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메스로, 아니,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작은 수술용 칼로 동물의 목을 그었어요. 피가 눈 위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피를 이용해 가짜 사망 현장을 만들었어요. 제 옷 조각을 찢어 흩뿌리고 피를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발버둥친 흔적도 만들었죠. 그리고 멧돼지 사체 일부를 눈 속에 묻었어요. 마치 제가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현장을 완성한 뒤 저는 계곡 아래로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이렇게 하면 제 냄새가 사라질 거예요. 물살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며 저는 추격조가 제 함정에 속기를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떠내려간 뒤 강둑으로 올라왔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떨렸지만 제 계획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추격조는 제가 만든 가짜 현장에서 멈춰 선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아마 본부에 보고했을 겁니다. 목표가 야생동물 습격으로 사망했다고요. 저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해산은 이제 멀지 않았어요. 국경만 넘으면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한계였어요. 동상의 감염, 고열의 탈진까지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제 몸속의 작은 칩이 아직 뛰고 있으니까요. 해산에 도착한 건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산 외곽의 압록강 건너편이었어요. 강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도 닿을 수 없는 거리였죠.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12월 말의 압록강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얼음판 위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북한 쪽 강변에는 초소가 있었고 중국 쪽에도 경비가 서 있었어요. 낮에 건너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폐가에 숨어 해질녘을 기다렸습니다. 복부의 상처는 이제 심각한 상태였어요. 붕대를 풀어보니 고름이 가득했고
살은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폐혈증이 시작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48시간, 아니 24시간 안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그 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죽더라도 중국 땅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몸속의 칩이 세상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폐가를 나와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초소에서 불빛이 보였고 순찰병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점을 찾았어요. 강변 갈대밭 사이로 몸을 숨기고 기회를 노렸죠. 1시간쯤 기다렸을 때 순찰병이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저는 갈대밭을 빠져나와 얼음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어요. 강 중앙까지는 약 200m. 저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걸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을 천천히 디뎠죠. 50m쯤 나아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초소 순찰병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강 위를 훑기 시작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빛이 제 몸을 비췄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달려야 한다고요. 일어나서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됨에서 총소리가 터졌어요. 총알이 얼음판을 뚫고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달리며 조준을 어렵게 만들었죠. 100m, 150m,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허벅지에 뜨거운 충격이 왔어요. 총알이 관통한 겁니다. 다리가 꺾이며 얼음판 위로 쓰러졌죠. 피가 얼음 위로 쏟아졌고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뒤에서 군인들이 강 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따라잡으려면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저는 팔로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끌 때마다 얼음 위에 핏자국이 남았죠. 앞을 보니 중국 강변이 보였어요. 불과 50m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어갔어요. 손톱이 얼음을 긁으며 부서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사격을 멈췄어요. 국경선 근처에서 오발 사고가 나면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요. 저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30m, 20m, 10m, 마침내 제 손이 중국 쪽 강변 흙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그 흙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리는 피로 범벅이었고 복부 상처도 다시 터져 피가 흘렀죠.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낸 겁니다. 북한을 벗어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군인들이 강 중앙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여긴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저는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반은 온 거라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낡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옮긴 거였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통증이 밀려왔고 허벅지에 감긴 붕대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응급처치를 해준 것 같았죠. 창고 안에는 2명의 중국인 남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쯤 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족이었고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이 든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대사관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까지는 여기서 1000km가 넘는다고, 당신 상태로는 절대 못 간다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돈만 있다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탈출할 때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는 젊은 남자와 뭔가 속삭였고
젊은 남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나이 든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북으로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브로커가 아니라 인신매매범이었던 거예요. 탈북자를 다시 북한에 팔아넘기거나 중국 내에서 노예로 파는 자들이었죠.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어요. 남자는 로프를 꺼내 제 손을 묶으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끝이라고요. 남자가 제 손목을 잡는 순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밀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 제 수술용 메스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칼이었죠.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고 저는 메스를 휘둘렀어요. 칼날이 그의 팔을 스쳤고 피가 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저는 법의학자로서 인체 구조를 꿰뚫고 있었어요. 어디를 베면 치명적이고 어디를 베면 단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허벅지 안쪽을 노렸어요. 대퇴동맥 바로 옆이었죠. 칼끝이 살을 파고들었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몇 분간은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가 떨어뜨린 열쇠를 집어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젊은 남자가 돌아왔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라 소리쳤고 저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메스를 그의 목에 들이댔죠. 정확히 경동맥 바로 위였어요. 1cm만 더 파고들면 그는 30초 안에 죽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어. 젊은 남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차 열쇠를 꺼냈어요. 밖에 낡은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죠. 그리고 트럭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리며 켜졌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창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로 위를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일단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지도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여기는 지린성 동쪽 끝이었고 베이징까지는 정말로 1000km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허벅지와 복부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고열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저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어요. 주유소가 보였고 저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휘발유가 필요했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저는 트럭 뒤를 뒤져 몇 개의 공구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걸로 물물 교환을 시도해야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중국 땅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이틀을 더 달렸습니다. 트럭은 어느 순간 고장났고 저는 차를 버리고 걸어야 했어요.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복부 상처는 이제 괴사가 시작됐고 악취가 났어요. 허벅지 총상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염증이 심해졌죠. 저는 의학적 지식으로 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폐혈증 말기 단계, 48시간 안에 항생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장기 부전이 시작되고 사망에 이를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병원에 가면 즉시 공안에 신고될 테니까요. 폐공장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깨진 유리와 녹슨 기계들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쓰러져 가방을 뒤졌습니다. 남은 건 메스 하나와 더러운 붕대뿐이었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 상처를 직접 치료하기로요. 상처를 다시 열고 고름을 빼내고
괴사한 조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마취제는 없었어요. 그냥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장 한쪽에 남아있던 녹슨 거울을 가져와 제 앞에 세웠어요. 옷을 벗고 복부를 노출시켰습니다. 상처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봉합사 주변이 검게 변했고 고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메스를 들고 봉합사를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끊을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았어요. 모든 봉합사를 제거하자 상처가 벌어졌고 고름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죠. 저는 주변에서 찾은 빗물을 모아둔 물로 상처를 씻어냈어요. 그리고 메스로 괴사한 조직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변한 살을 한 조각씩 잘라냈어요.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토막을 입에 물고 비명을 삼켰죠. 1시간 가까이 걸려 괴사 조직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상처는 이제 더 깊어졌지만 깨끗해졌어요. 저는 남은 물로 상처를 다시 씻고 찢어진 옷가지로 임시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제 몸속에 SD 카드가 무사한지요. 거울을 보며 상처 깊숙이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통증이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계속 더듬었어요. 손끝에 딱딱한 물체가 느껴졌습니다. 방수 코팅된 SD 카드였죠.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어요. 핏물에 젖은 작은 칩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빗물로 씻어냈어요. 코팅은 손상되지 않았고 칩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 작은 것이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습니다. 이 안에 든 데이터가 북한 정권을 흔들 증거였어요. 저는 칩을 다시 깨끗한 천으로 감싸 가방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시 봉합해야 했어요. 하지만 봉합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뒤져 낚싯줄 같은 합성 섬유실을 찾아냈어요. 그걸 메스로 소독하고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당겼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고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0바늘을 넘게 꿰매고 나서야 상처가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위에 찢어진 천을 붕대처럼 감고 옷을 다시 입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정신은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48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집념이 저를 살려두고 있는 걸지도 몰랐죠. 공장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요. 베이징까지는 아직 수백 킬로미터가 남았고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기록한 것, 그리고 제가 지켜낸 이 작은 칩이 세상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쉬었어요. 내일 다시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남쪽으로요.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단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큰 도시였죠. 여기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차역은 감시 카메라 투성이었고 신분증 검사도 철저했습니다. 표를 사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저는 도시 외곽 빈민가에 숨어들었어요. 조선족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여기선 제 얼굴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국을 발견하고 밤에 몰래 침입했어요. 항생제와 소독약, 진통제를 훔쳤습니다. 범죄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약국에서 나온 저는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빨리하며 사람이 많은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아직 새벽이라 한산했지만 몇몇 상인들이 가게를 여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뒤쪽을 살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두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북한 암살조였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까지 저를 추격해 온 겁니다. 보위부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저는 시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좁은 통로와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그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야채가게 뒤편으로 돌아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요원과 마주쳤어요. 그는 총을 꺼내 겨눴고 저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제 머리 옆을 스쳤어요. 저는 바닥을 굴러 과일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요원이 다가왔고 저는 급히 주변을 살폈어요.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었고 주방 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요원이 다시 발포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각종 조리도구와 가스레인지가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제게 있는 건 의학 지식과 화학 지식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주방 선반에서 표백제와 암모니아 세척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클로라민 가스가 발생해요. 독성 가스였죠. 저는 큰 냄비에 두 액체를 부었습니다. 즉시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요원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그는 곧 가스 때문에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졌을 겁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냄비를 그에게 던졌어요. 액체가 그의 얼굴에 튀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총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죠. 골목에는 아직 2명의 요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총을 든 것을 보고 엄폐물 뒤로 숨었어요. 저는 총을 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쏘는 척이라도 해야 했죠.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반동이 손목을 때렸고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요원들이 반격했고 총알이 제 옆 벽을 뚫었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차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달리는 버스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뛰어올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뒤를 돌아보니 요원들이 도로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대낮 공공장소에서 총격전을 벌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살아남았어요. 버스는 단둥 시내를 벗어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일단 이 도시를 벗어나는 게 중요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며칠을 이동한 끝에 저는 내몽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제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북한 암살조뿐 아니라 중국 공안도 탈북자를 추적하고 있었죠. 차라리 몽골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몽골은 탈북자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고 울란바토르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국경 마을에서 미립국 브로커를 찾았어요.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했죠. 브로커는 50대 몽골계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국경을 넘기 전에 죽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 지식으로 그의 가족을 치료해 주겠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브로커는 망설이다가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의 어머니를 진찰하고 식이요법과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저를 몽골 국경까지 안내해 주기로 했죠. 국경을 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 광활해서 국경 감시가 허술했어요. 밤에 철조망 밑을 기어서 넘어갔고 몽골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브로커는 여기서 작별이라며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고비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울란바토르까지는 약 500km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물도 식량도 없었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니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걸을만 했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그늘 하나 없는 사막에서 저는 서서히 탈수되어 갔어요. 가져온 물은 하루 만에 바닥났고 세 번째 날에는 갈증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올랐어요. 저는 의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3일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네 번째 날에도 걸었습니다. 네 번째 날 오후 저는 극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 소변을 받아 마신 거예요. 역겹고 끔찍했지만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변에는 수분이 있었고 그걸로 몇 시간은 더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복부와 허벅지 상처는 다시 악화됐고 고열이 왔어요.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환각이 시작됐어요. 모래밭이 물결치는 것처럼 보였고 신기루가 나타났다 사라졌죠. 그날 밤 저는 환영을 받습니다. 평양 부검실에서 제가 부검했던 시신, 그 남자가 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죽지 마, 내 복수를 해줘, 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환각이라는 걸요. 제 뇌가 극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환영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환영을 따라서요. 그 남자는 앞서 걸으며 저를 이끌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지평선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이었어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몽골 유목민 가족이 저를 발견했고 그들의 계르로 저를 옮겨줬어요. 물을 마셨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그곳에서 쉬었어요. 유목민들은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사막을 혼자 걸어왔는지요. 그들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감사했고 회복되자마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이제 200km밖에 남지 않았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몽골에 들어온 지 2주 만이었습니다. 도시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지도를 보며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도심 중앙에 있었고 택시로 20분 거리였죠. 하지만 택시를 탈 돈이 없었어요. 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대사관까지는 5km, 1시간만 걸으면 됐습니다. 저는 거리를 따라 걸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50m, 40m,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대사관 정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뻗어 문을 향해 걸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등에 뜨거운 충격이 왔습니다. 총알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쓰러졌고 보도블록 위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피가 등에서 흘러나왔고 숨이 막혔어요. 돌아봤습니다. 멀리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가 보였어요. 북한 암살조였습니다. 그들은 몽골까지 저를 따라온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저격수가 다시 조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총알이 날아올 겁니다. 저는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손톱으로 보도블록을 긁으며 대사관 정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피가 보도블록 위에 길게 흘러내렸고 제 뒤로 붉은 자국이 남았어요. 30m,
20m, 10m, 대사관 경비가 저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 보도블록을 뚫었어요. 경비가 소리쳤고 대사관 안에서 여러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기어갔어요. 5m, 3m, 제 손이 대사관 계단에 닿았습니다. 경비 2명이 저를 붙잡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세 번째 총성이 울렸지만 이미 저는 대사관 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해냈다고, 드디어 해냈다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증거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가방을 빼려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안에 증거가 있어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흐른 제 피를 이용해서요. 보도블록 위에 저는 숫자를 썼어요. 0.1mg. 방사성 독극물의 농도였습니다. 직원들이 그 글자를 봤습니다. 그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한 직원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고 곧 정장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사관 참사관으로 보였어요.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입술을 움직여 대답하려 했어요. 한서영, 북한 법의학자,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요. 하지만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귀를 가까이 대자 저는 다시 말했어요. 가방 안에 SD 카드. 부검 데이터라고요. 참사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피 묻은 천으로 감싼 SD 카드를 꺼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평양 지도자 혈육, 방사성 독극물, 암살, 증거라고요.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꼭 공개해줘요. 제발, 이라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참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저를 들것에 옮겼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실려나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다고, 드디어 해냈다고요.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소독약 냄새, 기계음, 여기는 병원이었어요. 제 몸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돼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고 그녀는 제가 깬 걸 보자 놀라며 의사를 불렀어요. 백발의 의사가 들어왔고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요. 라고요. 그의 말투에서 한국어 억양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울란바토르 대사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특별 의료기로 한국으로 이송됐다고요. 도착했을 때 제 상태는 심각했대요. 등에 총상, 복부에 감염, 허벅지 관통상, 동상, 탈수, 영양실조, 폐혈증까지 거의 모든 장기가 손상돼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12시간 걸렸고 여러 명의 외과 의사가 투입됐대요. 복부를 열었을 때 의료진이 발견한 건 괴사한 조직과 함께 제가 직접 꿰맨 봉합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악했대요. 제가 스스로를 수술했다는 사실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복강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방수 코팅 흔적이었어요. SD 카드가 있던 자리였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증거 보관함으로 쓴 겁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어요. 기적이든 집념이든 저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병실 문이 열렸고 정장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국가정보원 소속이라고 밝혔어요. SD카드를 분석했고 그 안에 데이터가 진짜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부검사진 47장, 방사성 독극물 분석 데이터, 시신의 상세 기록까지 모두 온전히 보존돼 있었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증거라고요. 하지만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개해야 해요.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예요. 라고요. 그들은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탈출 과정, 북한 내부 상황, 암살 배경 등에 대해서요.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검실에서의 발견, 보위부의 은폐 시도, 폭파와 탈출, 압록강도와 중국과 몽골을 거친 여정까지 모든 것을요. 그들은 녹음기를 돌리며 제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진술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의사가 그들을 내보냈고 저는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깼고 이번엔 몸 상태가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튜브 몇 개가 빠졌고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제가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평양에 남겨진 동료들, 제 가족들, 그리고 부검대 위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사라진 그 사람까지 모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증언해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남았어요. 복부, 등, 허벅지, 손가락까지 제 몸은 그 여정의 증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 흉터들은 평생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 흉터들이야말로 제가 살아낸 증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낸 진실이 이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국정원은 데이터를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에 대한 증인으로 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저는 국가정보원이 마련한 안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상 제 위치는 비밀이었고 경호원이 24시간 저를 보호했어요. 북한은 여전히 저를 제거하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저에게 두려움은 사치였어요. 안가에서 저는 제 증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기록, 탈출 일지, 그리고 제가 목격한 북한의 실상까지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죠.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어요. 국정원은 제 신변 보호를 이유로 화상 증언을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직접 가겠다고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제 목소리로 말하겠다고 했죠.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이 순간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평양 지하 부검실에 갇혀 있었는데 말이죠. 청문회장은 엄숙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 경력, 그리고 제가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요. 스크린에는 SD카드 속 부검 사진들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대표들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데이터,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했죠. 증언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대표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가져왔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신은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게 법의학자로서 제 의무였습니다. 또 다른 대표가 물었어요.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었죠. 그들은 아마 처벌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침묵해야 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일부는 저를 영웅이라 불렀고 일부는 배신자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탈북자 인권단체와 접촉했어요. 그들은 제 경험을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악몽은 찾아왔습니다. 부검실의 시신, 압록강의 총성, 사막의 갈증, 모든 기억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저는 종종 비명을 지르며 깼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PTSD 진단을 받았고 심리 치료를 시작했죠. 치료사는 말했어요. 당신이 겪은 일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단지 고통받기 위해서만은 아닐 테니까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비슷했지만 문화는 달랐고 자유는 때로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게 선택이었고 모든 게 가능했죠.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선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요. 법의학자로서의 경력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시 부검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 곳에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6세가 됐고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식 법의학자는 아니지만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더 이상 시신을 직접 부검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대신 저는 탈북자 인권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 포함됐고 국제사회의 북한 압박 근거가 됐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이 끊임없이 흐르죠. 자유로운 사회의 풍경이에요. 저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요. 평양 지하 부검실에서 서울 고층 빌딩까지 그 거리는 단순히 지리적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죽음과 삶 사이의 거리였고 억압과 자유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리를 제 두 발로 걸어왔어요.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유엔 청문회에서의 모습, 인권단체 행사, 탈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중에는 제 몸의 흉터를 찍은 의학 기록 사진도 있습니다. 복부, 등, 허벅지, 손가락에 남은 흉터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진이 충격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에게 그 흉터들은 훈장입니다. 제가 싸워서 이긴 증거이고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의사들은 말했죠. 이 흉터들은 평생 남을 거라고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매주 목요일 저는 탈북자 정착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합니다. 새로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죠. 그들은 저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말해요. 당신이 살아남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이제 없을 거라고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제 과거를 봅니다. 두려움, 불안, 하지만 그 속에 숨은 희망까지요. 저는 아직도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알아봤지만 정보는 없었어요. 아마 처벌받았을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더 나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탈출한 대가를 그들이 치른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아요. 제가 침묵했다면 그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거라는 걸요. 진실을 밝히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퇴근 후 저는 한강변을 걷곤 합니다.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조깅하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죠.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실은 얼릴 수 있어도 녹는 순간 모든 것을 휩쓰는 홍수가 된다고요. 제가 가져온 그 작은 SD 카드가 그랬어요. 얼어붙은 진실이었지만 세상에 나온 순간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를 사기 위해서요.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든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처음엔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깼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예요. 치료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언젠가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할 거예요. 증언하고 기록하고 싸우는 일을요. 오늘 밤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제 몸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고 마음엔 상처가 있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증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요.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진실이 묻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제가 계속 살아갈 이유니까요. 진실은 얼어붙을 수 있지만 결국 녹아 흐르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죠. 저는 그 물이 되고 싶습니다.